법정은 긴장감 넘치는 최종 판결의 에너지로 가득 찼다. 존경하는 메리 매튜스 판사는 판사석에 앉아 숙련된 권위의 눈빛으로 법정안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반대편 테이블에 앉은 두 주요 인물에게 머물렀다. 마이클 닐렌은 냉정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완다 닐렌은 자만심에 가득 찬 승리감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판사는 목을 가다듬고 어떤 반론도 용납하지 않는 어조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완다 닐렌에게 집을 빌려주겠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말했다. 닐렌 씨는 집의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공과금을 계속 납부할 것이다. 또한 남편이 소유한 사업체 가치의 절반을 받게 될 것이다.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 어떤 채널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올라올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며 턱을 꽉 다물었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완다의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흘끗 보았고, 마이클의 변호사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의 귀에 다급한 말을 속삭였다. 마이클은 그 조언을 무시하며 입술을 가늘게 다물었다. 매튜스 판사는 방안의 긴장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닐렌 부인은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닐렌 씨는 해당 차량에 대한 대금을 계속 지불할 것입니다. 또한 닐렌 부인에게 은행 계좌, 투자, 퇴직기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60%를 지급합니다. 또한 닐렌 부인에게 자녀의 1차 양육권을 부여하며 면접교섭권은 표준 절차에 따라 부여합니다. 자녀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월 $750, 총 월 $1,500로 책정됩니다. 마이클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그는 말했다. 닐렌 부인이 지난 5년 동안 집 밖에서 일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에게 매달 $2,000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매튜스 판사가 공감이 전혀 없는 어조로 선언했다. 닐렌 부인이 청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혼은 90일 안에 확정될 것이다. 그녀가 의사봉을 꺼내 소송을 마무리하려던 순간 마이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맑고 날카롭고 완전히 반항적인 아니. 그 한마디가 마치 불청객처럼 공중에 떠다니며 방금 전까지 법정에 퍼져있던 웅성거림을 잠재웠다. 매튜스 판사는 의사봉에 앉아 얼어붙은 듯 시선은 법정 블록 바로 위를 맴돌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이클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마이클이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며 그녀의 눈을 시머링하지 않고 마주쳤다. N과 O 중 어느 게 헷갈리세요?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완다의 변호사가 들릴 정도로 숨을 들이쉬자 방 안에 숨막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이클의 변호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매튜스 판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충격에서 분노로 변한 그녀의 표정은 마치 열기를 내뿜는 듯했다. 사과할 시간 1분 주세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고발할 거예요. 마이클은 씩 웃으며 의자에 기대앉았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자신감에 차 있었다. 글쎄, 그가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늘은 적어도 옳은 판결을 하나 내리겠군. 난 자네가 운영하는 이 철도에 대한 경멸밖에 없네. 판사의 눈부신 눈빛은 마치 태양을 얼려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리에 다시 앉으며 다음 행동을 생각하며 의사봉을 꽉 움켜쥐었다. 30일이라고 그녀는 날카롭게 선언했다.
30일 동안 법정 모독죄로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마이클은 움찔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미소는 활짝 웃으며 가짜 열정으로 대답했다. 그럼 이걸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는 오른손을 들었다. 가운데 손가락을 뻗어 틀림없는 제스처를 취하다. 그리고 말라붙은 것을 밀어 넣어라. 90일. 매튜스 판사가 고함을 지르며 망치를 세게 두드렸다. 그 소리가 마치 총소리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완다는 경악한 표정을 지었고 변호사는 멍하니 침묵에 잠겼다. 마이클의 변호사는 그에게 돌아서서 다급하게 속삭였다. 제정신이야. 1년 동안 가두기 전에 입 닥쳐. 하지만 마이클은 이미 벌떡 일어섰고 그의 미소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2명의 절친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표정은 전문가다운 자제력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그를 법정 밖으로 이끌었다.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서서 매튜스 판사와 눈을 마주쳤다. 90일 후에 뵙겠습니다. 판사님. 그는 잉크를 하며 말했다. 그리고 마치 그 순간을 마무리하듯 웃기 시작했다. 법정 문이 쾅 닫히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복도에 울려 퍼지는 깊고 통제할 수 없는 웃음소리. 판사는 분노로 얼굴이 상기된 채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잠시 마이클이 나간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소리로 믿을 수 없어 라고 중얼거렸다. 의사봉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고 방 안의 누구도 곧 잊지 못할 심리의 끝을 알렸다. 유치장에 앉아 차가운 회색 벽을 바라보는 마이클의 머릿속에는 매튜스 판사의 의사봉에 대한 기억이 맴돌았다. 삶이 그의 회복력을 시험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고 마지막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딱딱한 벤치에 기대어 앉았을 때 그의 마음은 그를 형성했던 사건들로 방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과 그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결정들. 마이클은 미국 중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그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 원칙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근면하게 일하는 중산층 부부였던 그의 부모님은 정직, 공정, 그리고 존중이라는 원칙을 중시했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내 말은 내 약속이고 신뢰는 내가 얻는 것이지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은 이러한 교훈을 깊이 받아들였지만 그의 성장 과정에는 그러한 가치들과 종종 충돌하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고집스러운 고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마이클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결단력이라고 불렀지만 아버지는 그보다 덜 관대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완고한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마이클이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거의 막지 못했지만 그 고집은 사춘기까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사촌 해럴드와의 불화였습니다. 그들은 형제처럼 가까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마이클은 우연히 동네 극장을 지나가다가 해럴드가 당시 마이클의 여자친구였던 세릴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마이클과 세릴은 최근에 말다툼을 하고 사실상 헤어졌지만 해럴드는 며칠 안에 화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신은 마이클의 배를 강타한 것처럼 강타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마이클의 원한은 굳어졌습니다. 세릴이 학교에서 그에게 사과를 하려고 다가왔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갔다. 해럴드 역시 보상하려 했지만 마이클은 침묵으로 그를 맞이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사소한 복수심으로 해럴드의 여자친구를 빼앗은 후에도 마이클은
그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바로 이 반응 덕분에 마이클은 빌리의 사고에 대한 걱정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반응 덕분에 그는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삶은 20대에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경제학 학위와 MBA를 취득한 후 그는 대기업에서 고소득 직책을 얻었습니다. 날카로운 두뇌와 타고난 숫자 감각으로 주식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금세 떼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파티에서 완다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다는 매혹적이었다. 방안을 환하게 밝혀줄 만큼 밝은 미소와 어디를 가든 시선을 사로잡는 존재감으로 두 사람은 곧바로 호흡을 맞추었고 마이클은 완다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재치 있었으며 그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듯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의 연애 초기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완더는 미술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농담으로 그것을 라떼 디자인 학위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스타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혼 직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자리를 잡았고 마이클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방 3개짜리 집을 장만하고 가정을 꾸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완다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마이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어서 샤워하고 그날 저녁 완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밤 축하하러 나가자. 아빠, 마이클은 완다가 그 말을 했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할 수 있었다. 아빠.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발표만큼이나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 후 몇 달은 더욱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또 다른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마이클은 딸들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이미 어떻게 그들을 응석바지로 키울지 상상하고 있었다. 그는 곁에 있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딸들이 태어난 날은 그야말로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작고 완벽한 아기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작은 손가락과 발가락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작은 생각 하나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쌍둥이는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밝고 눈길을 끄는 푸른 눈. 처음에는 유전적 이상이라고 무시했다. 분명 우리 가족 중에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양가 친척 중 푸른 눈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은 갈색이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탁한 색조. 완다의 머리카락은 푸른빛이 전혀 없는 헤이즐색이었다. 그는 결코 떠오르지 않는 설명을 찾으려 모든 친척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의심은 날이 갈수록 골마가고 점점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오후 쌍둥이의 두 번째 생일 파티 중 어머니의 무심한 말이 그의 최악의 우려를 확증해 주었다. 마이클이 욕실에서 나오자 복도에서 어머니가 이모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파란 눈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클한테 물어봤어? 이모가 대답했다. 마이클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맙서사, 안 돼.
그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어. 그들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았다.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마이클은 욕실로 후진하며 문을 잠갔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내 것이어야 해. 그는 절박하게 생각했다.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해. 가족 중 누군가는 파란 눈을 가졌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설득해도 속이 메스꺼워지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나고 상둥이가 잠자리에 든 후 마이클은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감정의 폭풍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노, 배신, 그리고 압도적인 슬픔. 그는 책상 위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완다가 공원에서 소녀들과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그들을 사랑스럽게 감싸 안았다.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지? 그는 생각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을 한 거지. 완다에게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면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모든 것을 그녀가 뺏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수년간 깃들어 있던 의혹이 굳건한 결심으로 굳어진 순간이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것이었다. 마이클은 어둑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 은은한 빛이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답할 수 없는 질문들과 떨쳐낼 수 없는 의심들로 뒤덮여 있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에 담긴 웃음과 기억은 이제 그가 아직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배신을 잔혹하게 상기시키는 듯했다. 며칠 동안 그는 자신의 의심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애썼지만 논리는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았다.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손가락으로 마호가니 나무 표면을 두드렸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 증거가 필요했다.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그는 무거운 한숨을 쉬며 전화기를 들어 그 주 초에 조사했던 사립탐정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그 탐정을 만났다. 다니엘이라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태도는 은은한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사무실의 웅성거림을 뚫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확히 뭘 알아내시려는 겁니까, 닐론 씨? 다니엘이 차분하지만 직설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였다. 엄청난 의심이 그를 짓누르며 마침내 그는 말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그리고 딸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그것이 정말 내 것이라면 다니엘은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기기에 접근해야 할 것 같아 전화, 태블릿, 컴퓨터 뭐든지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친자 확인 검사를 원하시면 당신과 당신 딸들의 샘플을 요청할게요. 마이클은 책상 위로 작은 봉투를 밀어 넣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통화 기록, 일정, 그리고 자주 가는 곳 주소까지 적혀 있었다. DNA 검사를 위해 아이들과 내가 가져간 칫솔도 포함시켰다. 다니엘의 눈이 봉투로 향하더니 다시 마이클에게로 향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주 후에 정식 보고서를 기대하세요. 그 후 며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이클은 일에 몰두하며 그 방해가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완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더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는 최대한 완다를 피하며 프로젝트나 심부름에 정신이 팔린 척했습니다. 밤에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다가 결국 탈진했습니다. 마침내 2주 후 다니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닐렌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마이클은 불안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다니엘이 도착했을 때 그는 얇은 폴더를 들고 두 사람 사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사관의 평소처럼 침착한 태도에는 불안감이 묻어났고 마이클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이 폴더를 열며 말을 시작했다. 퍼스널 트레이너 금발머리, 파란 눈 일주일에 2번이나 아내분을 아파트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가끔은 딸들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아파트 내부 녹음 파일을 통해 두 분 모두 그가 쌍둥이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머릿속에서 말을 할 수 없었고 무슨 말인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폴더를 집으려는 그의 손이 떨렸다. 폴더 안에는 완다와 트레이너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들의 상호작용은 너무나 친밀해서 무시할 수 없었다. 대화의 사본도 있었다. 내용은 부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정타를 날린 건 DNA 검사였다. 두 단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냉혹하고 가차없는, 일치하지 않는 마이클,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보다 작았지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공허한 체념일 뿐이었다. 그는 폴더를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다니엘이 떠나자 마이클은 사무실의 침묵 속에 앉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니 깊고 쓰라린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완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의 신뢰, 그의 사랑, 그의 삶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속임수로 보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배신이 자신을 규정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천천히 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완다는 그의 신뢰를 빼앗았을지 몰라도 그의 미래를 빼앗을 수는 없었다. 마이클은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고 방 안은 그의 컴퓨터 화면에 은은한 빛으로만 가득했다. 다니엘이 건네준 파일이 그의 키보드 옆에 펼쳐져 있었다. 그 저주스러운 내용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배신감은 뼈저리게 느껴졌지만 마이클은 절망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완다가 그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곧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재정적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이클은 자신의 계좌, 투자, 그리고 자산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가 벌었거나 저축했거나 투자했던 모든 돈이 이제 다가올 이혼 소송의 잠재적 타깃이 되었다. 그는 완다나 법원이 자신의 돈을 빼앗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신중한 금융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해외 계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축의 대부분을 미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에 투자했습니다. 이체는 소액으로 이루어졌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식과 투자금은 현금화되었고 그 수익금은 여러 단계의 중개 계좌를 거쳐 안전하고 추적 불가능한 해외 피난처로 송금되었습니다. 각 거래는 꼼꼼하게 기록되고 무해한 라벨로 분류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업 벤처에 대한 비용, 조작된 대출에 대한 상환. 그가 일을 마칠 무렵 그의 국내 계좌는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고 잔액은 그를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숫자로 줄어들었다. 마이클은 또한 세금 목적상 구조조정을 이유로 완다와 함께 보유했던 모든 공동 계좌를 해지했다. 한편 그는 가장 귀중한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의 차와 개인 장비와 같은 새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LLC의 서류상으로는 그는 빈털터리처럼 보였다. 재정적인 책략을 완성한 마이클은 법적인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변호사를 만나
임박한 이혼 소송에 대해 논의했다. 협조적이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완다가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완다가 자신감을 가질수록 그녀를 기만하는 게 더 쉬워질 거야. 주말이 되자 그의 전략은 정해졌다. 그의 재산은 완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안전하게 국외로 나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계획의 마지막 조각들을 실행하는 것뿐이었다. 쌍둥이의 세 번째 생일은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집안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풍선과 장식,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늘을 가득 채웠다. 완다는 파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다. 양쪽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어울렸고, 쌍둥이는 그들 사이를 아장아장 걸어 다녔다. 그들의 밝은 푸른 눈은 흥분으로 반짝였다. 마이클은 그림자처럼 축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정성껏 가꾸어 만든 미소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에서 소외된 사람처럼 더 이상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여러 의문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완다는 언제부터 그를 속여온 걸까?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걸까? 너무 자기 안에 갇혀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이클은 화장실에 가려고 양해를 구했다. 복도로 다시 나가려는 순간 그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대화가 우연히 들렸다. 저 파란 눈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우리 가족 중에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마이클에게 물어봤어? 그의 이모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전적으로 동의했다. 세상에, 안 돼, 엄마가 속삭였다. 정말 행복해. 그게 자기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미칠 것 같아. 마이클은 숨이 막혔다. 분노와 슬픔이 밀려오며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욕실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바라보는 얼굴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아는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마이클이 파티에 돌아왔을 때 그의 태도는 차분했다. 가면을 단단히 쓴 그는 예상대로 웃고 사진 촬영도 하고 쌍둥이들이 촛불을 끄는 걸 도와주기도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다음에 해야 할 단계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태도를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완다가 청소를 시작하자 마이클은 사무실로 슬쩍 들어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한 것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법률 문서, 사립탐정,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그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완다의 배신은 완벽했고 이제 그의 계획도 완벽해졌다. 마이클은 책상 위의 사진들을 마지막으로 훑어본 후 노트북을 닫고 의자에 기대 앉았다.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완다. 그는 생각했다. 모든 걸 잃는 게 어떤 기분일지 두고 보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공기 중에 정전기처럼 긴장감이 팽팽하게 솟아올랐다. 메리 매튜스 판사는 높은 자리에 앉아 특유의 찡그린 얼굴로 방안을 둘러보며 시선을 가까이에 두었다. 완다는 변호사 옆에 앉아 의기양양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고 마이클은 의자에 기대 앉아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완다와 그녀의 변호사는 오늘이 자신들이 행제하리라 믿었던 금전적 행제를 확보할 날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바로 이 대결을 위해 몇 달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재판 개시를 명령했습니다. 완다의 변호사는 일어서서 능숙한 권위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이전에 명령된 배우자 부양비, 그리고 닐렌 씨가 본 법원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매각한 사업 가치의 절반을 청구합니다. 매튜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클에게 시선을 돌렸다. 닐렌 씨, 이 요구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클은 넥타이를 바로잡고 판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판사님. 제 사업을 인수한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날카로운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서자 법정은 놀라움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닐렌 씨의 사업을 인수한 회사의 이사회를 대표하여 에밀리 카터입니다. 매튜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계속하세요, 카터 양. 에밀리는 법정에 서기 전 완다의 변호사를 잠깐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닐렌 부인이 해당 사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매는 이혼 소송 제기 전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래는 해외에서 이루어졌고 매매 대금은 미국 관할권 밖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사업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방안이 고요해졌다. 완다의 변호사는 에밀리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동안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잃었다. 마침내 그는 좌절감이 묻어나는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돈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에밀리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벨기에로 송금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곳으로 송금되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정보는 제 소관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매튜스 판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닐렌 씨, 이게 사실입니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을 매각하셨습니까? 마이클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재판장님. 매각의 모든 세부 사항은 합법적이고 정당했습니다. 타이밍은 순전히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완다의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그의 어조는 이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듯했다. 우연이라고? 편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매각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클이 그에게 시선을 돌렸는데 표정이 읽을 수 없었다. 수익은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완다의 좌절감이 폭발했다. 거짓말이야. 돈을 숨겨서 나와 우리 아이들의 몫을 빼앗으려는 거야. 그의 어조는 차갑고 단호했다. 내 아이들이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책임이 아니야. 매튜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닐렌 씨, 제 법정에서는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물론입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저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습니다. 나머지 심리는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고 완다의 변호사는 그의 입장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이클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의 전략은 빈틈이 없었다. 에밀리의 증언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사업은 합법적으로 매각되었고 자금은 손댈 수 없는 것이었다. 심리가 끝나고 법정 공방이 끝나자 완다의 한때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무너져 내렸다. 변호사는 기진맥진해 보였고 매튜스 판사조차도 마이클에게 불리한 영향력이 없는데 좌절한 듯 보였다. 법정을 나서며 마이클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 그는 승리했다. 나중에 마이클은 차갑고 딱딱한 감방 침대에 기대어 금이 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카운티 교도소는 사치스럽지 않았다.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단조로운 일상은 그에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놀랍게도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매튜스 판사가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그의 사기를 꺾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큰 착각이었다. 첫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엄격한 일상, 밋밋한 음식, 그리고 사생활의 부재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재빨리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마당에서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친구를 사귀는 데는 관심이 없었지만 법정에서의 그의 활약은 오래가지 않아 수감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매튜스 판사에게 손가락질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죠? 법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마이클이 씩 웃었다. 나야. 그 순간 얻은 존경심은 남은 생 동안 이어졌다. 체제에 맞서는 사람으로 알려지면서 그는 더욱 우위를 점했다. 그는 그저 살아남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 밖에서 완다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마이클이 구금되자 그녀는 금세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집담보대출금은 연체되었고 공과금은 산더미처럼 쌓였으며 한때 소중히 여겼던 렉서스는 압류되었다. 그녀가 여러 번 납부를 미루자 부모님은 이미 그녀의 선택에 지쳐있다 마지못해 그녀와 쌍둥이가 여분의 침실로 이사하는 것을 허락했다. 법정 시절부터 그녀의 자신감은 그녀의 상황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굴복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넘겨주고 편안한 생활을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그녀는 빚더미에 짓눌렸고 마이클에게서 재원을 끌어내려는 모든 시도는 그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무산되었다. 마이클은 변호사를 통해 완다가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변호사는 정기적으로 완다를 찾아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느 날 완다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집도 잃었고 차도 잃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았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해줘야지. 하지만 모두가 마이클의 생각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완다의 사촌이자 성격이 급한 디는 마이클을 협박하여 숨겨진 돈을 내놓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디는 경범죄로 고의로 체포되어 같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딘이 도착했을 때 그의 의도가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클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고 마당 건너편에서 그를 노려보며 작은 소리로 위협적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 어느 날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마이클에게 다가가며 침을 뱉었습니다. 완다에게 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마이클은 움찔하지 않았다. 이미 갚고 있어. 그는 주변 감방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싸움을 걸 거라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디는 듣지 않았다. 마이클에게 달려들었지만 그가 손을 대기도 전에 다른 수감자들이 끼어들었다. 이봐, 물러서. 그들 중 한 명이 딘을 밀치며 경고했다. 그를 건드리면 안 돼. 딘은 그 후 며칠 동안 마이클과 맞서려 애썼지만 그때마다 교도소 정치의 불문율에 가로막혔다. 운동 중 우발적인 충돌이든 식당에서 쟁반이 쏟아졌든 딘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출소할 무렵에는 도착했을 때보다 더 많은 멍이 들어 있었다. 마이클에게 교도소는 시험장이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 회복력까지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구상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냈고 그 문을 통과했을 때 자신의 삶을 다시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이어지면서 마이클은 묘한 명료함을 느꼈다. 바깥 세상의 방해가 사라지고 온전히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완다는 그를 파괴하려 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그의 결의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90일이 지났을 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준비된 상태였다. 마침내 경비원들이 그를 출구로 인도했을 때 마이클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시험을 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완다가 자신을 과소평가했고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실수라고 그는 생각했다. 마이클은 하워드 목장 현관에 앉아 있었다. 저물어가는 태양의 황금빛이 완만한 들판을 가로질러 펼쳐져 있었다. 드문 평온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몇 주에 걸친 치밀한 준비 끝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이 알던 삶과 완다가 만들어내려 했던 잔해를 뒤로하고 떠날 것이다. 영원히. 하워드와 그의 아내 세릴은 이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험난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이클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앞장서서 임시 거점으로 목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인맥까지 제공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이클의 날카롭고 수완 넘치는 변호사 줄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법률 고문을 넘어 말 그대로 그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공모자이자 친구. 해가 지면서 줄리아는 차에 짐을 싣고 목장에 도착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렸고 맞춤 정장 대신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암시하는 캐주얼한 옷차림을 했다. 다 준비됐어. 그녀는 마이클에게 수수한 마닐라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다. 안에는 그를 공식적으로 그렉 쿠퍼로 만들어줄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새 여권, 운전면허증, 그리고 은행 계좌 정보. 마이클은 서류를 잠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서류는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다. 줄리아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멕시코시티로 날아가서 하루 이틀 정도 조용히 있다가 코스타리카로 갈 거야. 내가 떠난 걸 누가 알아챌 때쯤이면 해변에서 칵테일이나 마시고 있겠지.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다. 보기 드문 진심 어린 안도의 표정. 이건 당신 덕분이에요. 줄리아의 입술이 교활한 미소로 일그러졌다. 마가리타로 갚아도 돼요. 그들이 살펴보던 사진에 그들의 얼굴이 환하게 비쳤다. 그날 밤 어둠을 틈타 마이클은 하워드가 빌려준 낡은 트럭 짐칸에 마지막 짐을 챙겼다. 그 트럭은 마치 유물 같았지만 눈에 띄지 않기에는 완벽했다. 하워드는 마지막 상자를 싣는 마이클의 등을 두드렸다. 정말 준비됐어. 마이클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보다 더 준비된 적은 없었어. 하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약간의 슬픔이 동시에 묻어났다. 밖에서 몸조심하고 낯선 사람처럼 굴지 마. 마이클이 트럭에 오르자 줄리아도 따라 조수석에 앉았다. 세릴은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다. 깊은 의미를 담은 조용한 작별 인사. 순식간에 그들은 길을 나섰고 목장은 그들 뒤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다. 불필요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계획된 길이었다. 줄리아는 차를 렌트했고 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간에 차를 바꿨다. 국제선 터미널 근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저 휴가를 떠나는 평범한 두 사람일 뿐이었다. 공항 안에서 마이클은 그렉 쿠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줄리아가 만든 가짜 여권은 아무런 문제 없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고 그들은 두 번 다시 눈을 떼지 않고 멕시코시티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마이클은 창밖을 내다보며 도시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작별 인사 이틀 후, 마이클과 줄리아는 코스타리카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려 스판 카리브의 연안의 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장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아래 작은 칸티나와 전세 어선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활기 넘치는 해변 마을에 자리 잡은 칸티나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덕분에 주변 환경에 녹아들고 적당한 수입을 얻으며 소박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새집 앞 모래사장에 서 있던 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클에게 돌아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이클, 이제는 그렉이 된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짭짤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그는 해안에 부딪히는 청록색 파도를 바라보았다. 넓게 펼쳐진 지평선은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이보다 더 준비된 적은 없었어. 그는 차분하고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렉과 줄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삶에 순조롭게 적응했습니다. 칸티나는 금세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고, 활기찬 분위기와 친절한 주인들 덕분에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렉의 전세 낚시 사업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를 끌어들였고, 그의 타고난 매력은 그를 믿음직한 가이드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혼란에서 최대한 벗어나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밤이 되면 소박하지만 아늑한 집 현관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바닷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이클이 한때 꿈꿨던 삶은 아니었지만 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다는 부모님의 비좁은 스페어 침실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강렬한 불빛이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그녀는 마이클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며 법정에 섰지만 이제는 거의 파산 직전의 상태였다. 부모님과 다시 함께 살도록 강요당한 지 몇 달이 지났고 하루하루가 새로운 비참함의 물결을 몰고 오는 듯했다. 처음에 완다는 평소처럼 우월한 척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이클의 몰락이 임박했다는 것을. 영원히 숨을 수는 없다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을 드러낼 만큼 떨렸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의 현실은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집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몇 달간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압류 처분을 당했습니다. 한때 안락했던 삶의 상징이었던 에마 렉서스는 압류당했습니다. 동정심이 많았던 부모님조차도 그녀의 존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녀의 재정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지만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하물며 딸들을 부양하기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한때 호사스러웠던 생일 파티와 쇼핑은 이제 아득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번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고 끊임없는 힘겨움은 그녀를 더대 걸린 듯 굴욕감에 빠뜨렸습니다. 완다만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과 완다의 사건을 담당했던 메리 매튜스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가혹한 판결로 유명한 그녀는 특히 가정법원에서 남성을 상대로 그녀는 철권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그녀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집에서 싹트는 배신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일찍 퇴근했을 때 몇 년을 함께한 아내가 다른 여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남자였습니다. 이 폭로는 판사의 삶에 굴욕의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배신은 재정적 여파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내는 이전 관계에서 세 자녀를 두었는데 매튜스 판사가 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자녀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곤경이 지닌 아이러니는 그녀를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이클 같은 남자들을 짓밟던 바로 그 법적 시스템이 이제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한편 완다가 마이클을 추적하려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마이클의 금융거래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단서는 찾을 수 없었다. 해외 계좌, 위조된 기록,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 때문에 그의 자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마이클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였다. 실패할 때마다 완다의 좌절감은 커져만 갔다. 개인적인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때 의지했던 친구들은 점점 더 변덕스러워지는 완다의 행동을 감당할 의지나 능력이 없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녀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어느 날 저녁, 완다의 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완다,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 해. 이렇게 영원히 갈 순 없어. 노력하고 있어. 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하는지가 중요해. 딸의 다음 생일이 다가왔을 때 완다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 부모님 거실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와 재고 정리 세일에서 산 작은 선물 몇 개로 조용히 축하를 마쳤다. 화려한 파티와 값비싼 장식은 이제 사라졌다. 어머니의 고충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던 딸들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완다에게 그날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딸들이 촛불을 끄는 것을 지켜보며 완다는 자신의 선택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꿈꿨던 삶은 사치스럽고 안정적이며 통제적인 삶 그녀는 사라지고 벗어날 수 없는 암울한 현실만 남았다. 마이클은 매번 그녀를 속였고 그녀에게는 후회만 남겼다. 한편 매튜스 판사는 자신만의 암흑과 같은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한때 건드릴 수 없었던 그녀의 명성은 닳아 없어졌고 재정적 부담은 그녀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녀의 전처는 한때 함께 살았던 집으로 새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잔혹한 운명의 장난에 판사는 분노에 차 분노했다. 그녀의 곤경에 대한 소식이 코스타리카에 있는 그렉에게 전해지자 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줄리아와 함께 칸티나 현관에 앉아 그는 이 모든 시적인 정의에 건배를 올렸다. 카르마란 참 묘한 거야. 그는 그녀의 잔에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줄리아는 씩 웃었다. 정말 그랬다. 시간이 흐르면서 완다의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작은 아파트를 구해 겨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몰락의 상처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모습은 그림자처럼 희미했고 자신의 선택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완다와 매튜스 판사는 배신과 오만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냉혹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